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디펙 초프라, 루돌프 탄지,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평생 꾸준히 웰니스를 실천하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위협을 거뜬히 막아낼 수가 있다. 비결은 위협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 점징 의료라고 한다.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긴 자취는 의학적 논리에 우리 모두의 사고를 바꿔놓는다. 그 같은 긴 자취가 대다수 질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꿈인 평생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연, 체중 감량, 운동, 스트레스 완화 등의 요인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치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금연과 체중 감량, 운동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평생의 웰니스는 어느 한 가지 질병이나 장애 위험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론적인 접근법만이 의미가 있다. 나라는 존재를 분리된 각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 인식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는 특정 증상보다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면역은 건강과 질병이 충돌하는 중대한 상황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면역이란 우리 몸에 침입하는 위협적인 존재인 병원체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 체계이다. 병원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DNA를 발전시키고 퍼뜨리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생물권으로서 각종 DNA가 자신만의 진화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대한 각축장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DNA는 수백만 가지의 유전자 풀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면역의 정의를 확대하고 면역을 강화한다는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면역의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흔히 사람들은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면 면역이 강화된다고 믿으면서도 항염증 식이요법으로는 면역을 강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염증은 면역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감지되는 확실한 증상이 없는 만성염증이 신장병과 암 등 많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따라서 염증과 싸우는 것이 총체적 면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약 3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다. 마음은 심장이나 바이러스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뇌가 몸의 모든 세포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덕분에 이제는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체적인 과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한때 우리 몸의 황제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린 뇌가 이제는 그 높은 자리를 잃었다. 마음은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간의 세포는 단어나 문장으로 사고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화학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신상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디 마인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붙여 부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내장을 포함한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생물학적인 근거이다. 이런 사실이 약 30년 전에 밝혀지면서 의학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물리적으로 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면역 체계가 몸 전체의 거대한 화학적 메시지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면역 체계를 떠다니는 뇌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자 차원에서는 실제로 전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분, 믿음, 기대, 두려움, 기억, 성향, 습관, 경험 등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화학적 증거는 모든 사람을 확실시킬 만큼 충분하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치유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세포는 원래부터 고유한 화학적 의식의 형태를 사용한다. 면역 체계는 그런 화학적인 의식을 통해 늘 깨어 있으면서 잠재적인 침입자나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렇듯 면역 반응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자족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학도는 면역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반응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 모델에는 큰 결함이 있다. 심호흡을 해보면 그 결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호흡은 원래 자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봄으로써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바꿈으로써 대사를 조절할 수가 있다. 즉, 우리 몸에서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치유의 자아가 필요하다. 몸은 생존 반응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건강하게 번창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을 때도 병원에 가면 일단 오래 기다린 다음 길어야 10에서 15분 의사를 만나고 형식적인 듯한 진료를 받는다. 이런 현실을 현대인의 숙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치유의 자아 역할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상적인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다음과 같다. 인내, 공감, 열린 마음,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민감성, 면밀한 관찰, 환자 병력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 풍부한 의학 지식과 기술. 이 중에서 의사에게만 국한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제시된 의학 지식과 기술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환자 자신이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거나
좋은 의사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면밀한 관찰 같은 것은 환자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 사실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항목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치유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자신의 치유자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식과 인지가 일상적인 습관과 기술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자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치유의 자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의식의 힘 깊숙이 들어가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치유의 시스템에 숨겨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 된다. 자율주행 차라에도 필요한 경우 인간 운전자가 개입해서 제어권을 잡는 수단을 시스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언제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어권을 기계에 완전히 맡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생명에 가해지는 위험을 고려하면 아마 영원히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 몸과 관련해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몸은 기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자율적이지만 사실은 이중 제어를 받는다.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는 호흡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가 신경을 쓰든 쓰지 않든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존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개입해서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더 깊이 또는 더 얕게 호흡할 수가 있다. 의식 훈련을 반드시 영성이나 동양 철학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의식 훈련은 누구나 자기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치유의 자아는 하루 중 어느 때든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가 있다. 자신의 웰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그 열쇠이다. 치유의 자아를 활용하는 의식 훈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자신의 신체적인 느낌을 인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정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한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의식은 단 한 가지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의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중력이 분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중하되 긴장은 풀어야 한다. 조용하고 비교적 방해를 덜 받는 곳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 동료들이 당신을 비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1시간에 2번 정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접촉함으로써 당신이 개인적인 교류도 즐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럴 경우 동료들은 당신이 혼자 일하는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된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업무를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업무는 즉시 처리하라. 이런 습관을 들이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퇴근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돌아다녀라.
자신의 중심을 챙겨라. 마음이 어지럽고 스트레스를 느끼면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아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심장 부위에 생각을 집중하면 중심 잡기가 더 잘 된다고 한다. 호흡에 신경 써라. 호흡은 심박, 혈관, 스트레스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 기능과 연관된다. 최소한 1시간마다 10가지 세는 호흡을 몇 회 하라. 4가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추고 그 숨을 느끼며 긴장을 푼 다음 5부터 10가지 세면서 숨을 내쉬는 방식을 따르면 좋다. 자신에게 편안한 숨쉬기 속도를 찾아야 한다. 너무 느리게 호흡하면 숨이 찰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 일반적으로 호흡수가 1분에 14번에서 8번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더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궁극적인 목적을 늘 염두에 두라. 그 목적은 마감 시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기는 전략을 따른다. 정신적인 소음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면 일하는 도중에도 실제적인 명상이 가능하다. 지혜를 가르치는 모든 문화권 전통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그것이다. 영적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치유를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주된 요소이다. 모든 감정 중에서 사랑만큼 건강에 이로운 것은 없다. 사랑은 신뢰와 기쁨, 온종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다른 어떤 감정도 사랑에 비할 바 없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라고 칭송했다. 급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에 직면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기를 바란다. 먼저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노트에 기록한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대처법의 목록을 나열해서 적는다. 항목 하나에 노트 한쪽씩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각 항목 아래에 대한 해당 대처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대처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매일 그 수준을 확인한다. 이런 대처법 중 복잡한 것은 전혀 없다. 대부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급성 스트레스는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교란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만성 스트레스 대처법. 항공편 결항에 남들보다 더 잘 대응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낮은 수준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스트레스 요인에서 자신을 분리한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그러한 때는 책을 읽거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를 찾는다. 둘째, 자신의 중심을 찾는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긴다. 셋째, 활동성을 유지한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퍼져 앉아 조는 대신 돌아다닌다. 넷째,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산 방법을 찾는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의자 마사지를 받거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다섯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에 의지한다. 친구나 가족과 통화함으로써 그들의 위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항공편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통보하는 간단한 통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최소 30분은 통화를 해야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탈출한다. 항공사의 횡포가 심하다고 느낀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로 조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속을 끓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낫다. 참고 견뎌야지.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 아래서는 스트레스가 도사리고 있다. 항공편의 결항은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통제력 상실과 예측 불가능성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두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아닌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함으로써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렇듯 상황 전환에 능숙해지면 스트레스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다. 오랜 시간 이마에 계속 물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옛 중국식 물고문처럼 저강도의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인 시스템 해법을 채택함으로써 그 과정의 고리를 차단할 수가 있다. 의식하면서 먹는 마음 챙긴 식사법. 먹는 것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의식적으로 하면 뇌의 기본 설정 작동을 중단시킨 뒤에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관장하는 더 높은 수준의 뇌와 직접 소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먹는다. 지금 먹는 행동의 결과를 따지거나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간단한 마음 챙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식사든 간식이든 무엇인가를 먹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자. 1단계. 먹기 바로 전에 심호흡을 한다. 2단계.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왜 먹지? 라고 묻는다. 3단계. 그 대답을 잘 기억한다.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마음 챙김 식사 일기를 써본다. 4단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간단한 연습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목표는 공복감과 포만감에 정상적인 생체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선택할 때 먹는 이유가 반드시 배가 고프다가 되어야 한다. 마음 챙김이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상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자기 인식 또는 자각이 열쇠이다. 자각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변화가 더 쉽다. 특히 과체중이 너무 심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나 의식이 깨어있는 궁극적인 가능성으로 도약하려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의를 바짝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마음 챙김이 잘 되지 않는 이유이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자.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현재의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상황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살며 그런 현실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세포는 우리보다 더 의식적이다. 하나의 예로 면역 체계를 보자. 면역 체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 한 늘 깨어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면서 면역 세포의 의식 능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갈수록 주목받는 정신신경 면역학을 통해 이 상호작용을 좀 더 알아보자. 마음은 몸의 어디에든 존재하며 모든 세포에 스며든다. 따라서 PENI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신 상태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가 잘 아는 정신 활동인 걱정에 초점을 맞춰보자. 걱정은 집요하게 마음을 괴롭히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방해할 뿐 걱정 스스로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걱정이 만성화가 되고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가 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걱정은 면역 체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며 심장병부터 알츠하이머병까지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걱정은 불안을 바탕으로 하며 질병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치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의식, 다시 말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고통의 두 가지 측면이다. 즉, 통증과 괴로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통증은 고통의 신체적인 측면이고 괴로움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우리는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을 때 그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통증에 많이 적응할수록 괴로움의 비중은 줄어든다. 자신이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 당연히 답은 의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믿음은 그 반대이다. 사람들은 흔히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험한 고통의 잠재의식적인 기억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이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신이나 영적 존재 또는 영혼이 아니라 참선과 명상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고통을 끝내는 길을 제시했다. 따라서 명상은 의식에 기반한 의술이다. 명상이나 기도, 요가, 마음 챙김 등을 실행할 때 일어나는 일은 먼저 뇌에서, 그 다음은 몸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세포 차원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의식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적인 해결만이 정신적인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단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모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정신적인 고통은 믿음과 습관, 과거에 받은 교육과 훈련, 의식적인 행동과 생각 없는 행동 사이의 갈등,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은 치유의 근원과 같다. 그 근원은 의식의 상태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증 연구의 혜택과 통증 완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어디가 아프세요이다. 통증 연구와 통증 완화의 목표는 똑같다.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굉장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디펙 초프라, 루돌프 탄지,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평생 꾸준히 웰니스를 실천하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위협을 거뜬히 막아낼 수가 있다. 비결은 위협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 점징 의료라고 한다.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긴 자취는 의학적 논리에 우리 모두의 사고를 바꿔놓는다. 그 같은 긴 자취가 대다수 질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꿈인 평생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연, 체중 감량, 운동, 스트레스 완화 등의 요인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치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금연과 체중 감량, 운동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평생의 웰니스는 어느 한 가지 질병이나 장애 위험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론적인 접근법만이 의미가 있다. 나라는 존재를 분리된 각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 인식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는 특정 증상보다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면역은 건강과 질병이 충돌하는 중대한 상황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면역이란 우리 몸에 침입하는 위협적인 존재인 병원체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 체계이다. 병원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DNA를 발전시키고 퍼뜨리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생물권으로서 각종 DNA가 자신만의 진화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대한 각축장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DNA는 수백만 가지의 유전자 풀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면역의 정의를 확대하고 면역을 강화한다는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면역의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흔히 사람들은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면 면역이 강화된다고 믿으면서도
항염증 식이요법으로는 면역을 강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염증은 면역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감지되는 확실한 증상이 없는 만성염증이 신장병과 암 등 많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따라서 염증과 싸우는 것이 총체적 면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약 3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다. 마음은 심장이나 바이러스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뇌가 몸의 모든 세포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덕분에 이제는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체적인 과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한때 우리 몸의 황제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린 뇌가 이제는 그 높은 자리를 잃었다. 마음은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간의 세포는 단어나 문장으로 사고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화학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신상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디 마인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붙여 부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내장을 포함한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생물학적인 근거이다. 이런 사실이 약 30년 전에 밝혀지면서 의학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물리적으로 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면역 체계가 몸 전체의 거대한 화학적 메시지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면역 체계를 떠다니는 뇌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자 차원에서는 실제로 전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분, 믿음, 기대, 두려움, 기억, 성향, 습관, 경험 등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화학적 증거는 모든 사람을 확실시킬 만큼 충분하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치유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세포는 원래부터 고유한 화학적 의식의 형태를 사용한다. 면역 체계는 그런 화학적인 의식을 통해 늘 깨어 있으면서 잠재적인 침입자나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렇듯 면역 반응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자족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학도는 면역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반응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 모델에는 큰 결함이 있다. 심호흡을 해보면 그 결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호흡은 원래 자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봄으로써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바꿈으로써 대사를 조절할 수가 있다. 즉, 우리 몸에서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치유의 자아가 필요하다. 몸은 생존 반응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건강하게 번창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을 때도 병원에 가면 일단 오래 기다린 다음 길어야 10에서 15분 의사를 만나고 형식적인 듯한 진료를 받는다. 이런 현실을 현대인의 숙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치유의 자아 역할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상적인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다음과 같다. 인내, 공감, 열린 마음,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민감성, 면밀한 관찰, 환자 병력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 풍부한 의학 지식과 기술. 이 중에서 의사에게만 국한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제시된 의학 지식과 기술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환자 자신이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거나 좋은 의사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면밀한 관찰 같은 것은 환자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 사실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항목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치유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자신의 치유자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식과 인지가 일상적인 습관과 기술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자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치유의 자아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의식의 힘 깊숙이 들어가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치유의 시스템에 숨겨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 된다. 자율주행 차라에도 필요한 경우 인간 운전자가 개입해서 제어권을 잡는 수단을 시스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언제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어권을 기계에 완전히 맡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생명에 가해지는 위험을 고려하면 아마 영원히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 몸과 관련해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몸은 기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자율적이지만 사실은 이중 제어를 받는다.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는 호흡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가 신경을 쓰든 쓰지 않든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존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개입해서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더 깊이 또는 더 얕게 호흡할 수가 있다. 의식 훈련을 반드시 영성이나 동양 철학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의식 훈련은 누구나 자기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치유의 자아는 하루 중 어느 때든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가 있다. 자신의 웰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그 열쇠이다. 치유의 자아를 활용하는 의식 훈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자신의 신체적인 느낌을 인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정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한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의식은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중력이 분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중하되 긴장은 풀어야 한다. 조용하고 비교적 방해를 덜 받는 곳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 동료들이 당신을 비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1시간에 2번 정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접촉함으로써 당신이 개인적인 교류도 즐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럴 경우 동료들은 당신이 혼자 일하는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된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업무를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업무는 즉시 처리하라. 이런 습관을 들이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퇴근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돌아다녀라. 자신의 중심을 챙겨라. 마음이 어지럽고 스트레스를 느끼면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아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심장 부위에 생각을 집중하면 중심 잡기가 더 잘 된다고 한다. 호흡에 신경 써라. 호흡은 심박, 혈관, 스트레스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 기능과 연관된다. 최소한 1시간마다 10가지 세는 호흡을 몇 회 하라. 4가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추고 그 숨을 느끼며 긴장을 푼 다음 5부터 10가지 세면서 숨을 내쉬는 방식을 따르면 좋다. 자신에게 편안한 숨쉬기 속도를 찾아야 한다. 너무 느리게 호흡하면 숨이 찰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 일반적으로 호흡수가 1분에 14번에서 8번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더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궁극적인 목적을 늘 염두에 두라. 그 목적은 마감 시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기는 전략을 따른다. 정신적인 소음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면 일하는 도중에도 실제적인 명상이 가능하다. 지혜를 가르치는 모든 문화권 전통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그것이다. 영적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치유를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주된 요소이다. 모든 감정 중에서 사랑만큼 건강에 이로운 것은 없다. 사랑은 신뢰와 기쁨, 온종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다른 어떤 감정도 사랑에 비할 바 없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라고 칭송했다. 급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에 직면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기를 바란다. 먼저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노트에 기록한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대처법의 목록을 나열해서 적는다. 항목 하나에 노트 한쪽씩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각 항목 아래에 대한 해당 대처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대처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매일 그 수준을 확인한다. 이런 대처법 중 복잡한 것은 전혀 없다. 대부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급성 스트레스는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교란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만성 스트레스 대처법. 항공편 결항에 남들보다 더 잘 대응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낮은 수준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스트레스 요인에서 자신을 분리한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그러한 때는 책을 읽거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를 찾는다. 둘째, 자신의 중심을 찾는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긴다. 셋째, 활동성을 유지한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퍼져 앉아 조는 대신 돌아다닌다. 넷째,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산 방법을 찾는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의자 마사지를 받거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다섯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에 의지한다. 친구나 가족과 통화함으로써 그들의 위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항공편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통보하는 간단한 통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최소 30분은 통화를 해야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탈출한다. 항공사의 횡포가 심하다고 느낀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로 조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속을 끓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낫다. 참고 견뎌야지.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 아래서는 스트레스가 도사리고 있다. 항공편의 결항은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통제력 상실과 예측 불가능성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두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아닌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함으로써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렇듯 상황 전환에 능숙해지면 스트레스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다. 오랜 시간 이마에 계속 물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옛 중국식 물고문처럼 저강도의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인 시스템 해법을 채택함으로써 그 과정의 고리를 차단할 수가 있다. 의식하면서 먹는 마음 챙긴 식사법. 먹는 것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의식적으로 하면 뇌의 기본 설정 작동을 중단시킨 뒤에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관장하는 더 높은 수준의 뇌와 직접 소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먹는다. 지금 먹는 행동의 결과를 따지거나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간단한 마음 챙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식사든 간식이든 무엇인가를 먹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자. 1단계, 먹기 바로 전에 심호흡을 한다. 2단계,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왜 먹지? 라고 묻는다. 3단계, 그 대답을 잘 기억한다.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마음 챙김 식사 일기를 써본다. 4단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간단한 연습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목표는 공복감과 포만감에 정상적인 생체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선택할 때
먹는 이유가 반드시 배가 고프다가 되어야 한다. 마음 챙김이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상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자기 인식 또는 자각이 열쇠이다. 자각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변화가 더 쉽다. 특히 과체중이 너무 심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나 의식이 깨어있는 궁극적인 가능성으로 도약하려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의를 바짝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마음 챙김이 잘 되지 않는 이유이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자.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현재의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상황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살며 그런 현실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세포는 우리보다 더 의식적이다. 하나의 예로 면역 체계를 보자. 면역 체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 한 늘 깨어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면서 면역 세포의 의식 능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갈수록 주목받는 정신신경 면역학을 통해 이 상호작용을 좀 더 알아보자. 마음은 몸의 어디에든 존재하며 모든 세포에 스며든다. 따라서 PENI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신 상태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가 잘 아는 정신 활동인 걱정에 초점을 맞춰보자. 걱정은 집요하게 마음을 괴롭히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방해할 뿐 걱정 스스로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걱정이 만성화가 되고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가 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걱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가 있으며 심장병부터 알츠하이머병까지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걱정은 불안을 바탕으로 하며 질병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치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의식, 다시 말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고통의 두 가지 측면이다. 즉, 통증과 괴로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통증은 고통의 신체적인 측면이고 괴로움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우리는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을 때 그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통증에 많이 적응할수록 괴로움의 비중은 줄어든다. 자신이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 당연히 답은 의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믿음은 그 반대이다. 사람들은 흔히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험한 고통의 잠재의식적인 기억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이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를 창시한 붓다는 신이나 영적 존재 또는 영혼이 아니라 참선과 명상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고통을 끝내는 길을 제시했다. 따라서 명상은 의식에 기반한 의술이다. 명상이나 기도, 요가, 마음 챙김 등을 실행할 때 일어나는 일은 먼저 뇌에서, 그 다음은 몸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세포 차원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의식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적인 해결만이 정신적인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단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모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정신적인 고통은 믿음과 습관, 과거에 받은 교육과 훈련, 의식적인 행동과 생각 없는 행동 사이의 갈등,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은 치유의 근원과 같다. 그 근원은 의식의 상태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증 연구의 혜택과 통증 완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어디가 아프세요이다. 통증 연구와 통증 완화의 목표는 똑같다.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굉장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